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목요일이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우리 오늘 어떤 얘기 먼저 할까요? 김건희 특검 얘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언제부터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막 그러실래요? 주변 사실 발표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좀 다루긴 해가지고 예. 그러셨구나. 그래. 그러면 김건희 얘기하세요. 그럴까요? 예. 그럼 소장님, 우리 그 김건희 특검 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뭐 이름도 어려워요. 이게 뭐 모조품이냐 아니냐, 또 뭐 왜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됐느냐, 뭐 석연치 않는 거 투성인데 우선 소장님, 이거 일련의 상황들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거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된 목걸이는 가짜가 맞고, 그리고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때 가서 찾던 목걸이는 진짜가 맞다. 바꿔치기 한 거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짝퉁 가짜를 목에 걸고 대통령의 정상회담 영부인 섹션 이런 데 가서 외교 활동을 뭐 뒷받침했다. 그 제정신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많은 이제 외국 정상 배우자들이 보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건희 씨가 막 그 목걸이를 차니까 목걸이가 안 차셔도 아주 훌륭하십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짝퉁을 차고 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그게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해외 투피감 아니겠어요? 대통령 배우자 짝퉁 메고 청사회교에 나왔다. 그래서 국격을 훼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것 같고 아니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토에서 찾던 거는 진짜,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 씨 오빠 장모집에서 된 건 가짜. 근데 왜 어떻게 오빠의 또 장모집입니까? 저희가 이제 정치권에서 뭔가를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이 장모집, 처갓집에 숨기면은 괜찮다. 검찰이 거기까지는 신경 안 쓰고 안 턴다.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오빠의 장모집이니까 더 안 털었을 거 아니냐. 뭐 그런 뭐 얘기도 있고 거기가 제일 뭐 믿을 만하게 감춰둘 수 있는 곳이었다. 그렇게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특검에서 어떻게 장모집인 줄 알고 갔을까? 전 그게 좀 신기하거든요. 뭔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갔다라고 좀 보여져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 그 오빠의 장모집에 김건희 씨 측근들이 자꾸 드나든다 이런 제보를 받고 지금 잠복 근무하다가 저기 뭔가 있구나 하고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 달 6일에 이제 김건희 씨 특검 소환 앞두고 있잖아요. 네. 안 나오겠죠? 어떻게 보세요? 나갈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특검 조사에는 협조를 일단은 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왜냐? 협조 안 하면은 구속영장 청구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본인은 특검 조사는 나가는데 6시까지만 하시고 하루에 한 건 정도만 조사하시고 조사받고 나면 나는 3일 동안 아플 예정이니까 3일은 휴식 시간 주시고 4일 후에 부르세요. 이거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나는 특검 조사에는 응하겠다. 협조하겠다. 구속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시간 끌기 작전. 특검은 어쨌든 12월 달까지잖아요. 기한이 있죠. 예. 네, 그러면 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다 잘 조사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한두 건 가지고 기소를 당하더라도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법정에서 나의 유무죄를 가리겠다. 무죄를 주장하겠다. 그러한 정치적 법률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 좀 계속해 보면 이준석 의원 자택에 이어서 의원실도 압수수색을 좀 했고요. 어떻게 이준석 대표 기소 가능성 어떻게 크다고 보십니까?
피의자로 적시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하여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그냥 참고인이고 그 부분만 이제 피의자 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건데 예. 좀 특검이 과잉 수사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쭉 알려진 것에 의하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김영선 좀 줘. 예.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라는 거잖아요. 말들이 많네. 이거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죠? 맞아요.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예. 성대모사 좀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당시에 대표였던 이준석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예. 이 대표 내가 윤상현한테 전화했는데 윤상현이 그냥 자기 당대표라고 하니까 당대표가 최고 마지막 권한이 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김영선 많이 도와줬으니까 좀 이 대표도 좀 공천 좀 줘.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윤상현 공관위원장하고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상현 공관위에서 그냥 김영선 올리면은 최고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의결해가지고 후보를 확정할게. 이러한 얘기들이 나와야 돼요. 정황적인 증거들이. 예.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였으니까 김영선 공천의 최종 결정권이 있으니까 예. 너는 공모한 사람이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2016년에 그때 새누리당 막장 공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기한 정무수석하고 이항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과 짜가지고 여러 가지 공천을 좀 주물렀다 연주사했다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 징역을 받았어요. 예. 그때 당대표가 김무성 당대표예요. 당대표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도 처벌받아야죠. 근데 기소조차 안 됐거든요. 소환조사조차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소 가능성 자체는 그러니까 뭐 특검 같은 경우는 여튼 뭐 기소하는 거에 또 목적을 둘 수가 있잖아요. 피의자로 적시했으니까 기소하려고 하겠죠. 기소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소장님께서 이거 특검의 과잉 수사다라고 얘기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당시 이준석 대표하고 좀 사이가 또 안 좋았다는 점. 그거를 또 감안하면 그렇게 또 이해가 또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측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이준석 저 XX 나 도와주지도 않고 저거 내가 대통령 되면 나한테 손봐줄 거야 막 이렇게 수시로 얘기했다라는 또 보도도 나오고 있고 바로 그리고 대표되고 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쫓겨났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무슨 공천을 상의하고 논의하겠습니까?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당의 공천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원 당규 살펴보면 오해가 풀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소장님 그러면 뭐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했으니까요. 요 개혁신당 얘기 좀 급질문 좀 드릴게요. 개혁신당이요? 향후 요 개혁신당 미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지난 주말이었나요? 그때 이제 당 대표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개혁신당의 미래도 암울하죠. 솔직히 이준석 대표 제1성이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로서 모든 걸 거의 다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현재의 개혁신당의 지지율로 본다면은 개혁신당 후보로 공천받아서 당선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럼 후보조차 구할 수 없는 개혁신당 이렇게 낙인 찍혀버리면 개혁신당은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뭐 사법적인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지지율도 안 나오고 의지만 갖고 선거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쪽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좀 탈출구가 방법이 좀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참모다라고 하면 안 할래요. 거부하시겠습니까? 안 할래요. 그만큼 지금 현재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답이 없죠. 거기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 대안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여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또 인정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독자 노선을 고집을 하게 된다면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같은 뭐 비슷한 소수 정당인 이 조국 혁신당 얘기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달 초에 수감 중인 네.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해서 화제가 됐어요. 이거 대단히 네. 이례적인 거지 않습니까? 네, 슬슬 냄새를 풍기고 있죠. 이거 이제 사면에 대한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뭐 여권 인사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곳에서 사면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많이 주장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께서 저렇게 면회를 가시고 그런 거 보면 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는 최근까지 나온 공식적인 입장은 8.15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서 본격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본격. 왜 본격 논의하지 않아? 그랬더니 인생하고 지금 관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지금 정치인 사면 논의할 때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미국 트럼프와의 그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논의하겠죠. 그래서 당분간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저보고 만약에 8.15 때 사면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번 8.15 때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요?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많이 있는 사면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면하기 위해서는 형기 3분의 1 이상 지나야 되는데 아직 그 지난 것 같지도 않고, 특히 8.15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임명식 뭐 해가지고 대통령 그 큰 행사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조국 사면을 해주게 되면 또 이 대통령이 원샷을 받아야 되는데 예. 조국 사면됐네 안 됐네 막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불러일으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봐도 이번은 좀 아닌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이 아니면 뭐 연말로 봐야 될까요? 뭐 크리스마스나 내년 3.1절이나 뭐 시기는 어느 정도 다 있으니까요. 시간 문제긴 하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제 조국 전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조국 혁신당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이 조국 혁신당 이 10석 이상을 가진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적지 않은 정당인데 그 의원수인데 이 존재감은 미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희 교과서에서도 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정당의 존재 이유는 이 정권 획득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난번 대선 때는 후보도 내지 않고 이게 그렇죠. 뭐 이 지리멸렬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과연 정당으로서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어제 그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하고 TV에서 좀 토론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공동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후보를 못 낸 것이 아니라 안 낸 것이다.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보 세력 힘을 합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믿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정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인식과는 좀 다른 것 같고, 조국혁신당의 문제는 두 개죠. 하나는 선장이 없어요. 이름에서 알다시피 이건 조국당이거든요. 조국 대표가 될 때 99% 이상의 당원의 지지율로 됐어요. 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국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없는 배는 갈팡지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을 대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괜히 키워줘봤자 뭐 하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 조국혁신당 키워주려고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 10석으로 낮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조국혁신당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권 세력 진보 진영의 맏형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인정 안 해주는 것도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정치력을 발휘하기 힘든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그럼 끝으로 그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려던 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 여야 입장 달라지는 거 그거 궁금하긴 한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브리핑을 해드리면 이 한국 관세 이제 15%로 이제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1천억 달러 액화천연가스 그리고 기타 에너지 제품도 구매하기로 했고, 이 3,500억 달러 미국에 줄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또 지금 우리 트럼프의 일방적인 얘기지만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트럭,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에요. 완전 개방. 반발이 심하겠네요. 지지층에 따라서. 미국산 제품 한국 시장에서 무관세.
예. 이거는 우리가 거의 다 내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실 브리핑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건 또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단 가닥 잡혀서 잘 된 것 같은데 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예.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결과를 보고 나서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겠지만 자기네들 정권 시절에는 잘했느냐 그런 걸 먼저 반성 좀 하면서 예. 비판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교고 국익이잖아요. 예. 너무 정쟁으로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